안녕하세요. 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4살이 된 남자입니다. 현재 남들과는 조금 다르게 지방에 있는 축사에서 소를 키우며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늦은 나이에 귀농을 한 건 아니고요. 저는 평범한 회사 한 번 다녀본 적 없는 사람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조금 이른 나이에 부모님 밑에서 소를 키우기 시작했거든요. 나름 가업을 이어서 해오는 일이죠. 그리고 현재는 소 키우는 일 외에도 논농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키우는 소 마리수가 제법 되고 논농사도 작지 않게 짓고 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집안은 지금과는 다르게 말 그대로 지지리도 가난했습니다. 찢어지게 어려운 형편에 지금처럼 여유롭게 농사 짓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네요. 그래서 저보다도 저희 부모님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 당시엔 당장 먹고 사는 일만 걱정해도 하루가 흘렀으니까요. 저희 부모님께서 워낙 꾀부리는 것 없는 정직한 성격을 가지신 탓에 근면성실, 그 네 글자로 여기까지 버텼습니다. 그동안 흘린 땀방울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여태까지 온 거였어요. 그저 큰 욕심 안 부리고 부지런하게 살면 언젠간 저희 집에도 볕이 들 날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지난 세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산 덕에 지금 현재는 소를 300두나 키우는 분홍 소리 들으며 살고 있어요. 과거에 찢어지게 가난한 게 언제인가 싶을 정도로 형편이 좋아졌고 주변 사람들조차 저희 집안을 부러워하곤 합니다. 이제 걱정할 것도 없겠다며 자수성가하신 저희 부모님을 칭찬하는 동네 사람들도 한둘이 아니네요. 그런데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저희 부모님께도 사실 걱정거리가 딱 하나 있으십니다. 바로 노총각 아들놈인 제가 두 분의 가장 큰 짐이네요. 저희 부모님은 하나뿐인 본인 아들이 평생 농사만 짓다가 행여나 노총각 될까봐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곤 했거든요. 한때는 소 키우는 일보다도 제 결혼 걱정을 더 많이 하실 정도였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연애도 해보고 결혼도 해보려고 노력하긴 했습니다. 애초에 시골 바닥에서 젊은 여자 만나는 일 자체가 쉽진 않지만 어찌저찌 노력하다 보면 가끔씩은 기회가 생기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어찌 된 건지 대화의 분위기가 무르익는 것 같다가도 매번 제 직업만 밝히면 여자들이 다들 퇴짜를 놓더라고요. 아무래도 농부라는 두 글자가 보통의 여자들에겐 거부감이 있나 봅니다. 처음 만날 때는 호감을 보이던 사람도 제가 직업 소개만 하면 나 몰라라 떠나기 바빴으니까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어디 취직이라도 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하고 그랬네요. 그러다 제가 32살이었을 때였어요. 우연한 계기로 한 여자를 소개받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분은 첫 만남에 곧바로 자기 직업을 소개해 주었는데 현재 토지공사 지부에서 일하는 계약직 직원이라고 하더군요. 직업적으로 전국 토지 현황 파악을 하는 업무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런 직업이 있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시골에서 그저 소나 키울 줄 알지 무슨 직업이 있는지 큰 관심 없이 살아왔거든요. 그렇게 그날도 여자분의 직업 소개를 듣고 나서 저도 제 직업을 밝혔어요. 농부라는 말을 꺼내면 다른 여자들은 거부감을 먼저 드러내곤 했기에 이번에도 사실 큰 기대감은 없었네요. 당연히 다른 약속은 없겠거니 하고 마음을 놓고 있던 그 순간 다른 여자들과는 다르게 그 여자분만큼은 제게 호의적이더라고요. 아니 더 정확히는 제 직업의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농부라는 직업 자체에 관심이 엄청 많아 보였고 소 키우는 일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물으며 호기심을 보였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30평생 제 직업을 듣고도
그런 반응을 보인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왜 농사를 짓냐? 그거 지어서 얼마나 버는 거냐? 소는 왜 키우게 됐냐? 그런 불쾌한 질문은 하나도 없이 서로 좋은 분위기의 대화를 이어갔어요. 대화를 하면서도 내가 살면서 이런 여자도 만나는구나 싶더라고요. 심지어 계약직이긴 해도 토지공사라는 좋은 곳에서 일하는 여성분이 그런 말을 하니까 저는 다른 조건을 다 떠나서 그분에게 홀딱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겨우 첫 만남이긴 해도 사람 자체가 선입견 없이 착하고 순수한 것 같았고 제 직업을 진심으로 이해해 주려는 모습이 예뻤거든요. 그렇게 그 여자분 덕분에 제 인생에도 봄날이 오는 것 같았어요. 그분의 성격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엄청 곰살 맞은 데다가 싹싹하고 부침성도 좋았습니다. 얼마 후 자연스럽게 저희 두 사람이 사귀게 되자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할 정도였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집에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다는 말에 당연히 부모님은 좋아서 어쩔 줄 모르시더라고요. 과장을 조금 보태자면 두 분 아주 입이 찢어지려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하루빨리 찾아뵙고 싶다고 하던 여자친구는 제게 하던 것처럼 저희 부모님께도 아주 싹싹하고 다정한 성격을 내보였어요. 이제 막 사귀기 시작한 상태라 아직 결혼 약속을 한 사이도 아닌데 부모님과의 첫 만남부터 마치 저희 집안 며느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제 여자친구의 모습을 보자 부모님은 그 자체로도 좋으셨나 봐요.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주려고 안달이시더라고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는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 눈에도 여자친구가 이렇게 예쁘고 좋은데 부모님은 얼마나 더 예쁘게 보이셨겠어요. 그리고 제일 다행인 건 저희 부모님이 뭐든 챙겨주고 아껴주려 하시는 만큼 제 여자친구도 부모님께 잘하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받기만 하려는 게 아니라 받은 만큼 베풀 줄 아는 지혜로운 여자 같아 보였어요. 그때 당시엔 이런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된다면 대체 얼마나 행복할지 상상조차 안 됐어요. 물론 저는 여자친구랑 지금 당장이라도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럴 순 없었네요. 지금 당장 여자친구가 아무리 좋아도 결혼까지는 무리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무래도 결혼은 저 혼자만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만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사람에게 당장 결혼을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벌써부터 제가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들키면 여자친구 입장에선 엄청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기대는 접어두고 일단은 연애에만 집중하기로 했어요. 지금처럼만 잘 만나다 보면 자연스레 결혼까지도 가능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노총각으로 쓸쓸히 늙어가지 않을 기회가 생겼고 좋은 여자를 만나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연애를 시작하자 여자친구는 항상 저와 제 부모님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본인이 농사를 직접 지어본 것도 아니고 소를 키워본 적도 없지만 고된 농가 일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다고요. 솔직히 어린 나이부터 매일같이 해오던 일이라 제겐 농사일이 익숙해져 그 정도로 고되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저희 가족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심지어 여자친구는 말로만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늘 행동으로 보여주곤 했어요. 평일에 본인도 회사를 다니느라 힘들 텐데 주말에 쉬는 날이면 제가 운영하는 우사에 찾아와서 일을 도와줬거든요. 여자친구는 워낙 도시 여자 티가 나는 세련된 스타일인지라 누가 봐도 생전 그런 일은 안 해봤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비록 우사 일을 잘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도움을 주려는 모습 자체로도 저를 감동시키기 충분했습니다. 더불어 저희 부모님도 크게 감동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연애 초부터 저희 집과 우사에 들락거리던 여자친구는 금세 온 마을에 저희 집안 며느리처럼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결혼식만 안 올렸다 뿐이지
곧 저와 제 여자친구가 결혼하게 되는 건 기정사실인 것처럼 어느새 동네에 소문이 나 있었어요. 제 여자친구의 소문을 들은 주변 지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남들에 비해 운이 정말 좋은 거라고, 그런 여자를 만나는 게 너무 부럽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연애라는 걸 하게 되었고,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여자친구에 대한 애정은 커져만 갔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런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여자를 만난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여자친구가 갑자기 본인의 부모님이 저희 농장에 오실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체 어떤 사람을 만나길래 본인의 딸내미가 이렇게 주말마다 일손을 도우러 찾아가는지 궁금하신 것 같았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저도 한 번은 여자친구 부모님을 만날 예상을 했어야 했지만 연애 경험이 많지 않은 탓에 그 부분을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벙쪄서 당황하고 있다가 일단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어쩌면 나중에 사돈지간이 될 수도 있는 사이이기에 마음의 준비도 좀 하고 제대로 차려입기라도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러자 부모님은 상견례라도 하는 것처럼 저보다도 더 놀라셔서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그 후 예정대로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저희 집을 찾아오셨고 저희 부모님은 잔뜩 긴장한 채 두 분을 맞이했네요. 그런데 첫 만남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여자친구의 부모님께서 처음 본 사이에 다짜고짜 저희 부모님 손을 덥석 잡으셨거든요. 두 분은 제 여자친구가 풍기는 분위기와 비슷하게 도시에서만 쭉 살아온 것 같은 세련된 분위기가 몸에 밴 분들이었어요. 그런 분들이 농사일로 거칠어진 저희 부모님 손을 꺼리낌 없이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아이, 드디어 이렇게 만나 뵙게 됐네요. 저희 딸아이가 워낙 두 분 칭찬을 많이 하기에 아예 어떤 분들인지 궁금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찾아뵀어야 하는데 여기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려요. 직접 와서 보니 예비 사돈 어른께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지 잠깐 둘러봐도 눈에 보입니다. 에이, 아닙니다. 저만 힘들게 산 것도 아니고 농사일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요. 아니긴요. 사돈 어른들께서 누구보다 부지런히 사셨나 봐요. 여기 소가 대체 몇 마리예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남들보다 가진 게 없다 보니 몸으로 바쁘게 살아온 인생이긴 하지요. 그래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솔직히 여기 오기까지 염려되는 게 많았어요. 제가 딸아이를 둔 엄마 입장이다 보니 사귀는 남자가 있다는 말의 기쁨보다 걱정이 정말 컸거든요. 그럼요. 자식 둔 부모로서 그 마음 100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분을 뵙고 나니까 이런 집안이라면 제 딸을 시집 보내게 되더라도 마음이 놓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그렇게 저희 가족을 만나자마자 부모님과 저에 대한 칭찬을 줄줄 늘어놓으셨습니다. 게다가 저를 사윗감으로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말을 듣자 하늘을 날아갈 것만 같았어요. 갑자기 찾아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구질구질한 시골 농가에는 딸을 시집 보낼 수 없다며 따지러 오신 걸까봐 걱정이 많았거든요. 만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대답을 드려야 하나 생각이 많았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좋게 봐주신다고 하니 정말 그 무엇보다도 기뻤습니다. 얼굴도 예쁜데다 마음까지 착한 따님을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는데 결혼 허락까지 순식간에 받은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어요. 그날부로 저희 커플은 양쪽 부모님의 허락하에 제대로 연애를 하게 되었고 어쩌면 이제 결혼까지도 꿈꿀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도 이제 내심 저와의 결혼을 생각하는 것 같기도 했거든요. 이젠 결혼이 저 혼자만의 허황된 꿈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힘든 농사 일을 하면서도 미소가 떠나질 않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의 평생 소원인 아들내미 장가가 이제 어느덧 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즘 여자친구가 제게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꺼냈어요. 자기야,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뭔데? 이게 진짜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되는 비밀이라 무조건 비밀 지켜줄 수 있지? 대체 뭔데 그래? 무슨 일 있어? 다름이 아니라 내가 지금 토지 공사에 있잖아. 아무래도 하는 일이 일이니만큼 거기 있다 보면 개발 정보 많이 알아낼 수 있거든. 그런데? 실은 내가 지금 사놓으면 3, 4년 후에 무조건 10배는 오를 만한 땅을 알게 됐어. 우와, 야, 그거 진짜면 완전 금싸라기 땅이네. 그렇지. 그래서 말인데 더 늦기 전에 자기가 거기 좀 투자해보는 거 어떨까 하는데. 이, 투자? 그 정보 진짜 확실한 거고? 그래. 이거 내가 직접 알아낸 정보라서 정말 100% 확실한 극비야, 극비. 남자친구니까 자기만 특별히 알려주는 거라고. 처음에 저는 여자친구의 직장을 통해 그런 극비 정보를 알아낸 게 조금 찜찜하긴 했습니다. 애초에 제가 전부터 투자에 관심이 있던 사람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여자친구 생각은 달랐어요. 저희가 아직 결혼한 부부도 아니니 이번 투자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들도 지금 우리 같은 상황이었다면 분명 다들 이렇게 할 거라고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저는 괜히 죄 짓는 마음이 들어서 흔쾌히 투자를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큰 죄는 안 지어본 사람이라 그런지 괜히 생각만 해도 심장이 쿵쾅거리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계속 고민만 하는 모습을 보이자 여자친구는 지금 이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 그거야말로 바보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본인이 회사에서 직접 정보를 빼내온 것이기에 들킬 위험도 없고 혹여나 들킨다고 해도 남편이 직접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니 나중에 손해볼 게 없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정보를 알아낸 걸 주변에 들키게 되더라도 남자친구가 투자하는 것까지는 절대 들킬 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 말들을 듣고 있다 보니 저는 점점 여자친구의 얘기에 혹하기 시작했어요. 그 투자 정보는 여자친구가 다른 누구도 아닌 저를 위해 특별히 알려준 거였고 그런 좋은 기회를 무시하는 게 한편으론 아깝다는 생각했거든요. 3, 4년 만에 10배가 오를 만한 땅이 어디 흔한가요? 저는 그 사실을 듣자마자 곧바로 부모님에게 알렸습니다. 어쩌면 여자친구 말대로 더 늦기 전에 투자금을 만들어서 땅을 사두는 게 좋을 것 같았으니까요. 부모님이 한평생 고생해서 일군 것들을 3, 4년만 투자하면 더 크게 불릴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이기 때문에 두 분도 분명 좋아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고지식한 부모님은 그런 기회를 딱히 탐탄치 않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가는 법인 거 모르겠냐? 그래도 앞으로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오겠어요. 두 분 지금껏 평생 소 키운다고 고생 많으셨잖아요. 아니, 이 세상에 이 고생 한 번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른 목돈을 만드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아버지 노후 자금으로 쓸 돈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투자 한번 하시라는 거죠. 우리가 그럴 요행을 바랄 거였으면 네 아버지랑 지금껏 이렇게 고생하고 살지도 않았어. 그런 거 알려주는 건 고마운데 우리 너무 욕심내지 말자. 그래. 아니 내가 힘들여 일해서 번 돈이 진짜 내 돈이야. 이제 투자니 뭐니 그런 얘기는 그만해라. 제 여자친구가 저희 가족을 위해 특별히 알려준 극비라는 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여자친구와 관련된 일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찬성하고 좋아하시던 부모님이 처음으로 반대 의견을 내신 거였어요. 두 분은 평생 본인 손으로 일군 것들로 자수성가를 하신 분들이기에 그런 공짜 정보 같은 걸 믿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게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했고요. 저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여자친구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부모님이 마음 불편해하셔서
투자는 어려울 것 같다고요. 그런데 제 얘기를 듣던 여자친구는 알겠다고 순응하기는커녕 곧바로 부모님을 직접 찾아뵙겠다며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두 분을 만나 뵙고 본인이 직접 설득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게 아니라 예비 며느리로서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제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나면 앞으로는 이런 정보 알아도 써먹을 수 없어요. 법에 걸리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아버님, 이번 기회가 정말 또 없다니까요. 예비 며느리가 결혼 전에 두 분 노후 자금을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데 속상하네요. 혹시 저를 못 믿으시는 건 아니죠?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아이, 너를 못 믿다니. 솔직히 그게 아니면 이렇게까지 싫어하실 이유가 없으시니까요. 제가 두 분을 진짜 저희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날 여자친구는 저희 부모님께 한참이나 이런저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조건 믿어도 되는 확실한 정보라며 두 분이 지금 뭘 걱정하는지 다 안다는 듯이 얘기하더군요. 그리고 예비 며느리만 믿으라고 두 분의 노후는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결국 집까지 찾아와 직접 신경 써주는 예비 며느리의 모습에 처음엔 투자에 거부감을 보이던 부모님께서 투자금을 꺼내놓으셨습니다. 무려 5억이나 되는 거금을요. 제가 그 돈을 보고 깜짝 놀라자 지금부터는 정말 제 여자친구를 믿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가족들은 평생 소나 키우고 농사나 지을 줄 알았지 그전까진 투자 목적으로 땅을 사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투자를 결정하게 된 후에도 제대로 아는 게 딱히 없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말로 몇 번 설명 들은 게 전부였고 대체 어디 땅이 그렇게 금싸라기 땅인지 직접 확인해 보지도 않았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땅 구입에 관한 모든 과정을 제 여자친구에게 일임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뭘 잘 몰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 여자친구를 많이 믿었기 때문에 땅을 한번 보지 않고도 큰 돈을 내놓은 것이기도 했어요. 토지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니 어련히 알아서 잘 해줄 거라고 생각했네요. 그 기대에 부응하기라도 하듯 여자친구는 번거로운 매입 과정도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처리해 주었습니다.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저희 가족에게 세세히 알려주는 것도 잊지 않았고요. 덕분에 부모님은 직접 신경 쓰지 않고도 좋은 땅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오래지 않아 두 분의 명의로 토지 증명서까지 받게 되었어요. 토지 증명서를 받아드는 순간 진짜로 투자라는 걸 한 거구나 실감이 나더라고요. 이제 부모님의 노후 자금이 되어줄 황금알을 낳는 땅이 저희 손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렇게 4년 정도만 흐르면 50억이 생길 상황이었어요. 분명 나중에 최소 10배는 오를 거라고 여자친구가 호언장담했으니까요. 그날 저희 부모님은 생전 처음 투자한 땅의 토지 증명서를 보면서 저보다도 뿌듯해 하셨어요. 그리곤 제 여자친구를 향해 이런 복덩어리가 어떻게 우리 집으로 찾아오게 된 거냐며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물론 원래부터 제 여자친구를 예뻐라 하셨지만 그날 이후로는 정말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셨어요. 빨리 저희 두 사람이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더 바랄 게 없겠다고 내심 결혼식에 대한 기대도 내비치셨어요. 정말 그때는 행복에 겨워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지냈네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갑자기 뭔가가 이상해졌습니다. 평소에 매일같이 연락하고 찾아오던 여자친구가 토지를 매입한 날 이후로 연락이 두절된 것 같았거든요. 사실 처음부터 무작정 연락이 두절된 거라고 단정 짓지는 않았습니다. 여자친구도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회사에 뭔가 바쁜 일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초반 며칠 동안은 나름의 사정이 있어서 연락이 안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기다렸는데 도대체가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난 건 아닌가 싶어서
다급한 마음으로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거니 그제야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 가족 모르게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해지한 거였습니다. 뭔가 불안해진 마음으로 그 얘기를 전하자 부모님은 저보다도 더 불안해하기 시작하셨어요. 하필 큰 돈을 투자하자마자 여자친구가 연락 두절된 상황이기에 당연히 저희 가족은 불안하고 걱정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여자친구에 대해 의심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정황상 누가 봐도 고의로 연락을 끊고 사라진 것 같았지만 말이에요. 속으론 그걸 다 알면서도 그저 타이밍이 안 좋았을 뿐이지 저희를 속이고 잠적을 한 건 아니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결말을 짐작하면서도 일말의 희망을 내려놓지 못했었네요. 그래도 토지 증명서까지 받은 상태였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기대와는 다르게 그 후로도 여자친구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부모님은 불안감에 잠도 못 주무시는 상황이 되었어요. 결국 한참의 고민 끝에 저는 먼 친척벌인 읍내 공무원 형에게 연락했습니다. 혹시나 싶은 마음에 저희가 구매한 토지에 대해 좀 알아봐 달라고 문의를 해뒀어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제 부탁으로 토지 권리증을 검토한 친척 형이 연락을 해왔어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청천벽력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대체 여기 땅은 갑자기 왜 산 건데? 아는 지인이 좋은 땅이 나왔다길래요. 지금 사두면 4년 후에 10배는 받을 수 있대서 부모님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산 거예요. 이야, 어떡하냐? 왜 그래요? 형, 혹시 그 땅에 뭐 문제라도 있어요? 전형적인 기획 부동산 사기에 걸린 것 같아, 임마. 넌 젊은 놈이 제대로 좀 알아보고 사지 그랬어. 네? 거기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이라 4년 후에 10배가 아니라 당장 손도 못 대는 지경이라고. 아마 지금 내놔도 사겠다는 사람도 없을 거다. 아이씨, 그럴 리가 없는데. 그리고 지금 거기 시세가 아무리 많이 쳐도 2천 정도야. 그 땅 소개해준 지인이 누군지는 몰라도 너 완전 당한 거라고. 그 말들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기획 부동산 사기라는 말을 들어만 봤지 제가 걸릴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게다가 그런 사기를 친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제 여자친구라는 사실이야말로 믿기 어려웠습니다. 아니, 믿을 수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한참이나 정신 못 차리고 혼란스러워 하다가 일단 친척 형의 조언에 따라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건 이미 저 혼자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고 신고라도 해야 사건이 어떻게든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신고를 해도 별다른 방법이 없더군요. 그 당시 담당 수사관 말로는 제 여자친구, 아니 제게 사기를 친 그 여자가 이미 해외로 도피했을 확률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외로 도망가 버리면 잡기가 어렵다고 말이에요. 만약의 경우 계속 추적을 해서 잡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될 거고 그때가 언제일지는 아무 기억이 없다는 말에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그 말을 듣자 현실이 뼈저리게 실감이 나기 시작했고 이제 정말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크게 절망했어요. 그리고 그날 제게서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은 부모님은 주저앉아 우셨습니다. 단순히 초면인 사기꾼을 만나서 돈을 잃었다 해도 억울했을 텐데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충격은 예상보다도 더 크더군요. 행복했던 저희 집이 한순간에 초상집이 된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매일 눈물이 마르지 않았으니까요. 매일같이 괴로워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 마음도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부모님의 투자를 부추긴 사실이 너무도 괴로웠어요. 어쩌면 처음에 부모님이 투자를 거절하셨을 때 멈췄어야 했는데 제가 괜히 일을 이렇게까지 키운 것 같아서 죄책감이 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후회되는 건 천하의 사기꾼을 평생의 배필이라며 데려온 제 자신이 미웠어요.
30살이 넘도록 사람 보는 눈도 제대로 못 갖춘 스스로가 정말 한심했습니다. 그렇게 도망쳐버린 여자친구의 행방도 찾지 못하고 저는 제 스스로를 원망하며 자책하는 괴로운 시기를 보내야 했어요. 오죽하면 제가 너무 심하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자 부모님이 대신 저를 달래주실 정도였네요. 그렇게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우리 가족 액땜했다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일하자고요. 돈은 또다시 모으면 그만이라는 그 말씀에 저는 정말 회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어차피 돈을 들고 도망간 사기꾼을 잡을 방법은 없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뼈 빠지게 돈을 버는 것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 한눈 팔지 않고 쉼없이 일하고 돈을 모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잃어버린 돈을 찾을 수 없다면 그렇게라도 부모님께 경제적인 보탬이 되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밤낮 없이 일에만 몰두하고 지내니 시간이 참 빨리도 흐르더라고요. 어느새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정신 차려보니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10년 전처럼 그저 소들을 돌보고 농사일을 지으며 바쁘게 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결혼할 뻔한 여자에게 크게 대인 후 여전히 미혼 상태였고요. 이제 여자 만날 생각은 전혀 없어졌기에 결혼에 대해 큰 미련은 없었네요. 그렇게 여전히 일에만 매달려 살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 즈음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한평생 농사만 짓던 사람이라 정권이 바뀌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은 모르지만 새 정권에서 국토 개발 활성화 어쩌고 하는 얘기가 들리더군요. 그러더니 얼마 후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사기꾼에게 비싼 값에 사서 10년 동안 팔지도 못했던 애물단지 땅이 그린벨트가 해체됐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였어요. 진짜 상상치도 못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저희 가족은 이미 날려버린 돈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땅의 존재 자체를 잊고 있었어요. 그동안 그 땅을 사겠다고 연락해 온 사람도 전혀 없었고요. 그렇다 보니 저희 부모님 명의로 땅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바쁘게 일만 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게 그 땅의 존재를 알려준 친척형이 그린벨트 해체 소식을 알려온 것이었어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그린벨트가 해제되었고 동시에 약속이나 한 듯 땅값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제 더 이상 애물단지가 아니라 황금단지라도 된 것 같았습니다. 그 땅 주변으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계획이 발표되기 시작했고 그런 발표가 있을 때마다 땅값은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갔어요. 사실 10년 전에 처음 그 땅을 샀을 때만 해도 10배가 오를 거라는 말에 속아서 투자를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 그때 말했던 10배의 가치를 넘어 어느새 땅값은 시세가 60억이 넘어 있었습니다. 5억을 투자했던 땅이 60억이 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도저히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땅값이 무서운 속도로 오를수록 부동산 같은 곳에서 수시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와닿지도 않는 상황에 그런 전화들이 저는 무서웠어요. 너도 나도 제발 땅을 팔아달라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땅을 계속 갖고 있자니 부담스럽고 막상 팔자니 누구에게 얼마를 받고 팔아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예상보다도 너무 큰 돈이라 당장 땅을 팔아서 현금으로 가지는 것 자체도 무섭고 두렵더라고요. 물론 주변에선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라며 일단 팔지 말고 갖고 있으라고 권유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한참을 고민하던 그 즈음 부모님이 이만하면 됐다며 이제 그만 팔자고 하셨어요. 진짜 그 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넘기는 게 맞는 거라고 저희가 욕심내기엔 이미 너무 거한 금액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에 저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기로 했고 곧바로 그 땅을 처분했습니다. 그 후 땅을 처분한 대가로 저희 가족은 정확히 63억이라는 돈을 손에 쥐게 되었네요. 비록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평생 일해서 벌 수도 없는 큰 횡재를 한 것 같았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이런 경사가 또 어디 있냐며 마을 잔치라도 한번 벌이라며 부추길 정도였어요. 한편으론 이제 농사는 그만 지어도 되겠다며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정도 돈이면 남은 평생 놀고 먹어도 남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 후로도 저희 집안 얘기로 동네는 매일같이 떠들썩했고 부모님은 주변에 그런 관심을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사실 저희 가족 입장에서는 사기 당해서 샀던 그린벨트 땅 때문에 그동안 마음 고생한 게 크다 보니 마냥 기뻐하기만 할 문제는 아니었으니까요. 그 후로도 계속 시끄럽던 마을은 그렇게 몇 달 지나가니까 드디어 조금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시골 마을에는 한바탕 난리가 있었지만 저희 가족은 여전히 예전처럼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소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예정에 없던 큰 돈을 벌긴 했지만 그 돈만 믿고 하던 일을 접을 생각은 없었거든요. 애초에 저희 부모님이 그럴 분들도 아니었고요. 그렇게 돈밖에 모르는 분들이었다면 그 문제의 땅을 일찌감치 팔지도 않았을 거예요. 더 오를 때까지 지금도 손에 꼭 쥐고 있었겠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가 큰 돈을 번 사실이 잠잠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희 공장에 고급 자동차 한 대가 들어오더라고요. 누가 방문하기로 예정된 것도 아닌데 모르는 차가 들어오니 저는 확인차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의문의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예전 여자친구였습니다. 10년 전 저한테 그린벨트 땅을 떠넘기고 도망간 그 사기꾼이요. 오랜 시간이 흘러도 이따금씩 분노가 솟구칠 만큼 잊을 수 없는 일이었기에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간 멱살이라도 잡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너무 놀라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게 되더라고요. 뇌까지 멈춰버린 건지 손가락 하나도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도 그 여자를 보곤 굳어버려서 아무것도 못하셨으니까요. 그렇게 찾아 헤맬 때는 대체 어디로 숨은 건지 털끝 하나도 안 보이던 사람이었는데 그 여자는 저희 가족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더니 10년 전의 일을 변명하기 시작하더군요. 자기야, 내가 정말 미안해. 이제야 와서 정말 죄송해요, 아버님, 어머니. 뒤늦은 사과 필요 없어. 대체 이제 와서 여기 왜 나타난 건데? 이해해줘. 나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 사정? 지금 사정이라고 했냐? 그래, 10년 전 그때 갑자기 부모님이 사고를 당하셨거든. 그 충격으로 쓰던 휴대전화도 끊고 잠수를 탔던 거고. 지금 그걸 나더러 믿으라는 거야? 진짜야. 잠수 타고 해외에 가 있느라 그동안 못 왔었어. 그러다가 자기 생각이 나서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바로 여기로 온 거야. 나한테 자기밖에 없으니까. 변명 같지도 않은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뻔뻔해서 어이가 없을 지경이었네요. 전 여자친구는 저를 아직까지도 10년 전에 어리숙한 놈으로만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사기를 제대로 당한 이후로 저도 많이 변했는데 말이에요. 결국 그 여자의 변명을 들어주다 못해서 저는 엄청 화를 냈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화가 폭발한 것 같았어요. 거짓말하지 마.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기나 친 주제에 뻔뻔하게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사기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절대 그런 거 아니야. 네가 나한테 사기를 친 게 아니라고? 진짜 오해야. 난 자기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온 거야. 진짜 내가 사기치고 도망간 거였으면 이렇게 다시 당신 앞에 나타났겠어? 저는 여자친구의 변명에 질릴 대로 질려버린 상태라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경찰을 불렀습니다. 굳이 사기꾼의 말을 계속 듣고 있을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바로 눈앞에서 경찰에 전화를 하는데도 그 여자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더군요. 정말 본인은 누구보다 떳떳하다는 듯이 저보다도 더 경찰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얼굴을 보고 있자니 대체 무슨 꿍꿍이인지 파악조차 안 되더라고요. 잠시 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찾아왔고 저는 경찰에게 지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사기꾼을 앞에 세워두고 저는 경찰과 10년 전 사기를 당한 일에 대해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경찰 말로는 사기의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 제 전 여자친구가 정말 사기를 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10년이 넘은 일이기에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경찰에게 직접 그 말을 듣자 저는 10년 전보다도 더 분통이 터졌어요. 이 여자가 지은 죄를 뻔히 다 알고 있고 제 발로 직접 제 눈앞에 찾아온 상황인데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그 순간 참 법이라는 게 우습더라고요. 그동안 그 법을 지키겠다고 신호 한 번 어기지 않고 착하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뻔뻔하게 사기치고 돌아다니는 인간에게조차 아무 벌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이 절망스러웠어요. 그런데 제가 또다시 절망에 빠져 있던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반전이 생겼습니다. 전 여자친구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며 확인하던 경찰이 갑작스럽게 미란다 원칙이라는 걸 고지하더니 서둘러 체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지만 경찰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 여자를 붙잡은 건 아니었습니다. 경찰의 확인 결과 저희 가족에게 사기를 치고 도망쳤던 전 여자친구는 도피 행각을 하며 필리핀에서 2년 정도 거주한 것 같더라고요. 본인 입으로 이미 해외에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범죄자가 죄를 짓고 해외로 도피를 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전 여자친구를 포함해서 저희 가족 누구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전 여자친구가 제게 사기를 치고 한국을 떠나 있던 2년간은 공소시효가 자동으로 정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다시 한국으로 입국했을 때 공소시효 정지가 풀린 거였고 덕분에 지금 현재 사기죄의 공소시효인 10년이 지나지 않은 게 되었어요. 몇 분 전만 해도 아무 방법이 없을 줄 알았지만 당장 그 여자를 사기죄로 체포하는 것도 가능해진 거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제 앞에서 경찰에 체포된 전 여자친구는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러더니 저와 제 부모님을 붙잡고 애원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저를 며느리처럼 예뻐하고 좋아하셨잖아요. 경찰한테 제가 사기친 거 절대 아니라고 그 말씀만 해주세요. 네? 미쳤어? 대체 우리가 왜 그래야 하는데? 자기가 지금 날 도와주면 우리 예전처럼 잘 지낼 수도 있어.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우리 행복했잖아. 착각하지 마. 우리 가족은 사기꾼이랑 다시 잘 지낼 마음 전혀 없어. 너 없어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다시 눈앞에 나타나지도 말고. 자기야, 나 아직 당신을 사랑한다니까. 내 말 좀 믿어줘. 이 사람 지금 당장 경찰서로 끌고 가주세요. 저는 경찰에게 얼른 사기꾼을 잡아가라고 말했고 저희 부모님은 아무 대답도 없이 그 여자의 모습을 그저 외면하셨습니다. 한때는 그 여자의 말처럼 예비 며느리라고 누구보다 예뻐했던 적이 있기에 사기꾼을 잡았다고 해도 마음이 편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물론 그 순간 저도 같은 마음이었고요. 속 시원한 마음도 있지만 뭔가 찝찝한 마음도 한구석에 있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여자와의 질긴 악연이 끝났다고 생각하니 후련하긴 하더라고요. 그날 경찰은 곧바로 그 사기꾼을 연행에 데려갔고 해외 도피 경험이 있던 터라 도주의 위험이 있다며 곧바로 구속되었습니다. 어쩌면 다행인 일이었어요. 그 여자 성격상 다시 저희 집에 찾아와서 매달리거나 행패를 부릴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사기꾼이 10년 만에 제 발로 찾아와준 덕에 저희 가족은 그간의 기나긴 마음고생을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60억이 넘는 큰 돈을 벌기도 했고요. 물론 그렇다고 이제 모든 일이 다 깨끗하게 해결된 건 아닙니다. 현재도 그 여자와는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진행 중이고 관계자 말로는 적어도 3년은 살다 나올 거라고 하네요.
한때는 결혼까지도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전과자가 될 상황이라고 하니 참 기분이 묘합니다. 인간만사, 세옹지마라는 옛말도 이제는 제대로 이해가 되네요.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게 인생이라는 그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어요. 10년 전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던 제 인생도 드디어 역전의 기회가 왔으니까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한 가지 의문이 남은 건 그 여자가 정말 저랑 진심으로 잘해보려고 돌아왔던 건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쩌면 저희 가족이 큰 돈을 벌었다는 소문을 듣고 다시 사기를 쳐보려고 나타난 걸 수도 있겠죠. 물론 10년이란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었을 거라 믿진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다시 엮이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래도 가슴 한구석에 고마운 마음은 조금은 있습니다. 결국 그 여자 덕분에 큰 돈을 벌게 된 건 사실이니까요. 제게 황금알을 낳는 땅을 소개해 주겠다던 그 사탕 발린 사기꾼의 말이 돌이켜보니 진짜가 되었거든요. 이유가 어찌되었던 50억 이상이나 되는 돈을 벌게 해준 그 여자를 위해 나중에 제가 사식이나 한번 넣어줄까 생각 중입니다. 그게 제가 사기꾼 전 여자친구를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 될 것 같거든요. 그걸 끝으로 이제 더 이상 그 여자와 만날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냥 소나 키우면서 부모님과 행복하게 살려고요. 지금까지 옛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